나는 인공지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반에 최대한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시만요. 일단 인공지능의 개념은 그냥 기계가 인간처럼 학습하고 추론하고 어떤 뭐 이해 능력을 기반으로 그냥 인간처럼 행동하는 게 인공지능이다. 네, 인간의 지능을 갖고 있는 게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인공지능이 가장 큰 범위고, 그 안에 머신러닝이란 기술이 있고, 그 안에 딥러닝이란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인공지능이 어떤 뭐 정해진 프로그래밍 안에서 행동하는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인데, 그 중에서도 머신러닝이 왜 하나의 더 아래에 있는 분야라고 하면은 스스로 약간 학습을 하는 그냥 어떤 정해져 있는 규칙에 따라서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어떤 규칙을 만들어내면서 행동을 하는 그게 머신러닝이고 그러면 딥러닝은 왜 또 머신러닝이 안에 있냐? 옛날에는 XOR 같은 문제 해결이 안 돼갖고 이제 뭐 단층의 어떤 응액층이 있었다면 지금은 깊은 응액층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딥러닝이 나오면서 지금 AI가 갑자기 핫해지기 시작한 거죠. 딥러닝이 나오기 전에는 AI의 약간 암흑기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해가 필요한 거는 조금 넘어갈게요. 이거 굳이 여기 이거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이해하실 필요 없고 일단 인공지능의 특이점이 뭐냐? 사람보다 인공지능이 모든 거에 있어서 더 뛰어나는 그 시점을 특이점이라고 하고 보시면 인공지능 발전이 가속화되어서 인류의 지성을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게 초인공지능. 요즘에는 뭐 오픈 AI, 구글에서 뭐 무슨 어떤 GAI인가? 네? 제미나이? 하여튼 뭐 발표했잖아요. 자기네들끼리 마음대로 이름 채워가지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는 시점, 요게 이제 인간의 지능인데 AI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 순간에 특이점이 발생한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유형으로 보자면 약한 인공지능이 있고 강한 인공지능, 초인공지능이 있다. 그래서 약 인공지능은 뭐 이제 이런 설명들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인공지능의 유형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거는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튜링 테스트. 이게 인간이냐 기계냐 구분할 수 있냐 없냐 그거를 실험하는 거죠. 이게 기계가 아닌 것 같아요. 기계가 사람 그러면 이거는 뭐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얼마나 인간처럼 하느냐 그거를 테스트하는 거다. 그래서 뭐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문자로 대화하는데 요 사람이 보기에는 얘도 사람 같고 얘도 사람 같아. 그러면 얘는 성능이 뛰어난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있는데 뭐 이거 다 빼고 그냥 캡차 하나 보시면 돼요. 저희 캡차 홈페이지 가입할 때 쓰잖아요. 이미지 뭐라고 써 있는지 누르라고. 그거 캡차. 그래서 그러니까 막 기계가 계속 홈페이지 가입을 시도할 수가 있고 비밀번호를 시도할 수 있으니까 너 사람이야 기계야 이거를 확인하는 캡차 이게 하나의 활용 사례다. 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프로세스인데 거기에 그냥 인공지능만 붙은 것뿐입니다. 별로 차이 나는 거 없고 이거 그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서 VNV 모델이죠. 뭐 어떤 기획하고 개발하고 뭐 테스트하고 계획하고 설계하고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그 단계랑 똑같은데 대신에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최초에는 수집을 할 거고요. 데이터를 전처리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어떤 형태로 변환을 하고 그러면 모델을 그 다음에 학습을 시키고 모델을 관리하고 어떤 서비스를 배포하는 그러면은 이 반대 단계에 올라가면서 그 단계에 맞는 테스트를 수행을 하는 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의 V 모델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요 데이터 전처리, 모델 학습, 모델 관리, 서비스 배포 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계 학습 도대체 머신러닝이 뭐냐? 인공지능의 한 분야. 아까
인공지능 안에 머신러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대량의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고 정리해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는 기법. 그러면은 머신러닝이 아닌 AI는 스스로 못 찾아내는 거겠죠. AI인데 머신러닝이다 하면 스스로 찾아내는 거고. 그다음에 기계학습의 근본 원리. 이거 요 균등의 원리 필요 없고 양보의 원리 필요 없고 제가 110년 얘기했는데 오캄의 원리만 기억하면 된다. 오캄의 원리. 오캄의 원리는 어디서 쓰냐? 과적합에서 씁니다. 요 오캄의 원리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고요.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 일단은 넘어가고 이건 이해를 해야 되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고 그리고 기계학습의 개념도 도대체 어떻게 하냐? 데이터를 어떤 로우 데이터 트레이닝 셋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특징을 도출하고 훈련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은 얘가 요걸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학습하는 미리 준비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학습이 안 된 걸 가지고 어떤 건지 이제 얘가 직접 이제 어떤 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겠죠. 그래서 기계학습의 알고리즘 유형으로는 요거 세 개는 반드시 외워야 되고요. 지도, 비지도, 준지도 이거 약간 애매하고 그냥 강화학습 이렇게 일단은 외워주시고 지도학습의 대표적으로 이따가 하나씩 보겠지만 의사결정 트리, 회귀, 뉴럴 네트워크, 히든 마르코프 체인 그리고 비지도 학습의 대표적으로 K-민즈 클러스터링 그리고 PCA, SOM 요 정도 있다. 강화학습에는 몬테카를로스, 마르코프 디시전, 슈러닝 요 정도 있다. 뭐 기계학습의 응용 분야, 그냥 모든 분야 다 쓰시면 됩니다. 생각나는 대로 그냥 쓰시면 돼요. 뭐 교육, 의료, 뭐 보건 그냥 다 쓰면 됩니다. 뭐 스마트 팩토리 이거 안 들어가는 데가 없으니까 다 쓰시면 되고 기계학습 모델링 과정 요거는 좀 외워주셔야 돼요. 수집, 점검, 전처리, 모델링, 평가, 배포. 그래서 수, 탐, 전, 모, 평, 배. 요거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모델링 단계. 이거는 뭐 뒤에서 볼 거고. 그래서 지도학습은 뭐냐? 지도학습은 이 훈련 데이터를 할 때 일단 답을 줘, 답을. 답을 준 다음에 이제 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너가 맞춰봐라. 이게 이제 지도학습이고요. 그래서, 어,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는 심경망, 은등 마르코프 모델, 의사결정, 디시전 트리, SVM, CNN. 이런 것들이 있다. 어차피 뒤에 가서 다 하나씩 볼 겁니다. 그럼 지도학습이 이 모델을 잘 만들었냐, 이거를 평가할 때 어떤 교차 검증을 한다던가, 이 F1 스코어, 특히 이 혼돈 행렬, 이름만 들어도 혼동스러운 이 프리시전과 리콜, 또는 뭐 F1 스코어, 조합평균, 이런 걸 통해서 이 모델이 잘 구분을 하고 있냐.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암 환자를 구분하는데 암 환자 99%가 이제 음성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모든 사람한테 음성이라고 하면 정확도가 99%니까 그런 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F1 스코어를 통해서 실제 모델이 어느 정도 성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비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은 뭐냐? 아까 지도 학습은 레이블을 줘서 정답을 알려준 이후에 다음 게 뭐냐라고 맞추라고 한다면 비지도 학습은 아무것도 안 알려주는 거죠. 레이블이 없이 그냥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그냥 AI 모델 자체가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냥 특징을 지가 그냥 알아내는. 그래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문제 범주에 속하는 그냥 기계학습의 한 방법. 그래서 대표적으로 군집화. 이 데이터는 어떤 군집을 가지고 있어. 뭐 A에 속해, B에 속해. K-민즈. 중심값을 기준으로 뭐 어느 정도 거리에 있어서 거리가 가까우면은 이거는 하나의 군집이다. 이런 것들. 또 자기 조직 지도까지는 이거는 그냥 뭐 물어보면 SOM 정도 있다라고만 넣어도 요거는 공부는 하실 필요 없고 PCA는 아셔야 돼요. PCA가 왜 필요하냐? 이게 여러 가지의 독립 변수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10가지의 독립 변수가 있어야지 이게 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의
것만으로도 이게 뭔지 알 수 있어. 하면은 하나의 데이터로 학습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죠. 학습도 빨리 할 거고. 그래서 주성부 분석은 그럴 때 쓴다. ICA는 이것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그 다음은 강화학습입니다. 강화학습은 또 보상을 통해서 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에이전트가 현재 상태를 인식해서 보상을 최대화하는 어떤 행동을 하는 기계학습의 한 방법. 그래서 여기서의 가장 키워드라고 하면은 요 그림을 무조건 똑같이 그려주셔야 되고요. 요 그림은 여기가 에이전트고 환경이고 상태, 보상, 행동 요거는 똑같이 그려주셔야 됩니다. 똑같이 그리고 여기에다가 구성 요소에다가 이거를 쓰셔도 되고 주요 기법의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 마르코프 체인, 큐러닝 요거를 쓰셔도 됩니다. 만약에 저라면 상담표로 구성 요소로 구분을 짓고 요거 스테이트 리워드 액션 엔바이러먼트 에이전트를 쓰고 주요 기법으로 구분을 지어서 요거 세 개를 그러면 3단표로 이쁘게 되겠죠. 이렇게 2단표가 아니라. 네, 그래서 뭐 활용 분야는 이런 게 있다. 그냥 지도 학습이랑 똑같이 쓰시면 상관없습니다. 다음 KNN. KNN은 지도 학습의 한 종류입니다. 지도 학습이. 그래서 최근접 거리 기반. 이 K계가 가까우면은 이거는 어떤 분류야? 예를 들어서, 지금 요 데이터를 기준으로 만약에 K가 1이다 하면은 여기가 제일 가깝잖아요. 그러면은 새로 들어온 너는 이 검정으로 분류할 거야. 근데 K가 5예요. 5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거리를 재서 검정 둘 빨강 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빨간색으로 분류를 할 거야. 이게 이제 KNN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군집을 하는 알고리즘인데 지도 학습으로 군집을 하는 알고리즘이다. 근데 이제 이 인공지능을 보시다 보면 이 K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많아요. KNN, K민즈 이런 게 들어가는 게 많은데 그럼 K는 다 그 개발자가 K를 설정을 해야 돼요. 몇을 할지. 이게 만약에 K가 1이 분류를 잘할지 3이 잘할지 5가 잘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냥 개발자가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K가 들어가면 항상 문제점은 약간 최적화하기가 어렵다. 초기 K 값을 잡기가 어렵다. 이게 항상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또 이제 어떤 기법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KNN의 특징은 이제 최고 인접한 거의 다수결 그리고 거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유클리디안 거리, 미알라 노비스 거리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레이지 러닝 기법을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는 미리 어떤 이렇게 분류의 선을 그어놓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때 분류를 시작한다. 요 정도, 요거 세 개 정도는 네,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뭐 아까 분류의 원리는 말씀드렸죠. 이게 K가 뭐냐에 따라 여기가 만약에 지금 K가 3이다 하면은 빨강인데 K가 5다 하면 파랑이 되겠죠. 이건 K 값에 따라서 바뀌니까 문제는 이 K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장점으로 보면은 효율적이고 뭐 간단하고 정확도가 높은데 단점으로는 여기 성능의 가변성 요것만 써주셔도 이 사람 아는구나. 이 K 최적화를 하기가 어렵다. 언더피팅과 오버피팅이 자꾸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이 노이즈에 약해, 노이즈에. 약간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밑에 또 나올 거고요. 다음은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 서포트 벡터 머신도 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하나의 방법이고,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가 사상된 공간에서 경계선과 가장 근접한 데이터, 서포트 벡터. 여기가 경계선이죠, 여기가 경계선. 이 경계선에 가장 가까운 요 서포트 벡터 이거의 거리를 최대로 멀게끔 하는 게 SVM의 어떤 알고리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SVM에 문제가 나오면 요 그림을 그려주시고
요거를 써주셔야겠죠. 서포트 벡터, 마진이라고 하면은 저 경계면과 서포트 벡터까지의 거리, 마진, 그리고 요 네모 초평면, 그리고 커널 기법은 그냥 여기서는 조금 어렵게 써놨는데 커널 기법이 있다 하고 간략하게 일단 설명해 주시고 3단락으로 커널 기법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커널 기법이 뭐냐 그러면 이게 지금 SVM에 아까 이렇게 보시면은 SVM은 이렇게 평면으로밖에 못 나눠요. 이거를. 그런데 이렇게 휘어져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고차원으로 옮깁니다. 데이터를. 그러면 고차원에서는 평면으로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커널이라는 게 고차원으로 옮기는데 실제로 고차원으로 옮기면은 연산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고차원으로 옮기진 않지만 마치 고차원으로 옮긴 것과 같은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게 커널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단락으로 요 그림을 그려주시면 완벽한 답안이다. 그래서 SVM은 뭐 요거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장단점 높은 정확도가 높고 가시 가시성이 좋죠. 그러니까는 설명하기가 좋죠. 이게 왜 어디에 속한다 이런 설명하기 좋은 점 그런 것들이 장점이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 커널 함수를 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성능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머신러닝 파이프라인. 근데 여기는 어쨌든 기본반을 좀 하신 분들이니까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면은 어떤 정해져 있는 업무 흐름에 따라서 뭔가 좀 자동화하면서 업무를 효율화하는 게 파이프라인이죠. 그냥 그건데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파이프라인으로 개발하잖아요. 거기에 그냥 머신러닝 그냥 붙여놓은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똑같은데 머신러닝 얘기만 넣어주면 돼요. 머신러닝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를 하고 모델을 만들고 평가하고 배포한다. 이걸 파이프라인으로 해놨다.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소스라고 하긴 좀 뭔가 해석을 이상한 것 같은데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겠죠. 수집하고 데이터를 전처리 단계를 통해서 준비하고 모델을 학습하고 평가하고 배포. 근데 데이터를 수집할 때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배우잖아요. 뭐 데이터 레이크라던가 ETL 이런 거 사용한다. 올랩 이런 거 사용한다. 배우잖아요. 데이터 준비를 할 때 뭐 정규화 아까 얘기했던 뭐 결측치, 이상치 제거 이런 거를 써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그리고 모델을 교육할 때 강화학습,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이런 걸로 모델을 학습한다. 그리고 모델을 평가. 아까 우리가 배웠던 그 혼돈 행렬, 뭐 F1 스코어 이런 걸로 모델을 평가하고 배포한다. 이거를 하나의 어떤 파이프라인, 자동화된 걸로 하는 게 머신러닝의 파이프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점이라고 하면 뭐 당연한 소리겠죠. 소프트웨어에서 파이프라인 쓰는 거랑 당연히 똑같겠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뭐 빠른 배포를 하고 그런 거 쓰시면 되고요. 그럼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 도대체 뉴럴 네트워크가 뭐냐? 인간 두뇌처럼 만들어 놓은 어떤 신경망, 인공지능의 기술. 인간의 두뇌가 뭐냐? 뉴런과 인간 저도 잘은 모르지만 뭐 뉴런과 시냅스로 연결이 돼 있어갖고 어떤 임계치를 넘어가 전류가 전파가 돼갖고 뭐 뉴런 간에 통신이 된다고 대충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인간 두뇌 세포를 모방을 해가지고 뉴런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어떤 뭐를 알아서 배워가는 어떤 분석 기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거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요거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요거.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 요거는 외워주셔야 되고 입력층, 출력층, 은닉층이 있고 은닉층 안에는 활성화 함수가 있고 어떤 여기서 전달할 때 여기서 입력값을 다음 뉴런으로 전달할 때 가중치 이런 것들이 구성 요소로 있다. 학습 방법에는 아까 배웠던 지도, 비지도, 강화학습. 강화학습은 신경망이 안 되고 준비도 학습. 이렇게 세 가지
학습 유형으로 할 수 있다. 그럼 퍼셉트론은 뭐냐? 이 인공신경망이랑 똑같은데 그냥 은닉층이 하나예요. 은닉층이 하나. 단일. 단일 은닉층. 그래서 보시면 어 그냥 뭐 뉴럴 네트워크랑 똑같은데 다층과 단층. 그냥 죄송합니다. 컵세트로는 단층과 다층이 있고 단층은 은닉층이 하나인 게 단층 컵세트론, 은닉층이 여러 개, 지금 여기는 두 개인 거죠, 은닉층이. 그러면은 이거는 다층 컵세트론이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입력층, 여기가 출력층, 여기가 은닉층, 은닉층에는 어떤 활성화 함수가 있고 입력값에서 다음 뉴런으로 보낼 때 가중치에 따라서 어떤 값을 보내고 활성화 함수에서 이거를 다음으로 넘길지 말지를 결정. 그래서 인풋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 아까랑 똑같죠? 입력층, 출력층, 은닉층 안에 있는 거 가중치, 활성화 함수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공신경망이 퍼셉트론이다. 근데 퍼셉트론은 단층이고 다층이 이제 딥, 잠깐 뭐죠? 딥러닝, 딥러닝이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깊이 들어간다는 게 은닉층이 여러 개라는 거니까. 그럼 퍽세트로는 도대체 어떻게 학습을 하는 거냐? 이거 뒤에서 배울 테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일단 이거를 이해해야 돼. 이게 도대체 뭔 말이지? 여기가 로스라고 보시면 돼요. 로스. 로스가 뭐냐? 내가 원하는 결과값과 모델이 예측한 결과값의 차이. 여기 높이 있으면은 차이가 많이 나는 거고 여기 낮게 있으면은 모델의 성능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쪽 방향으로 가야겠죠, 이 값이. 그런데 뭘로 하냐? 이 경사하강법을 통해서 이렇게 점점 내려간다. 경사하강법이 뭐냐? 이 미분값을 여기가 미분값이 0이잖아요, 수학적으로. 미분값을 0으로 가게끔 하는 게 경사하강법이다. 뒤에서 이거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층 톱세트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은닉층이 한 개다. 문제는 뭐야? XOR 연산이 안 층. 그래서 인공지능의 암흑기가 왔다가 이거를 해결한 다층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다시 활발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단층이나 다층이나 구성 요소는 똑같습니다. 그냥 은닉층이 한 개냐 여러 개냐의 차이일 뿐이기 때문에 구성 요소는 같고 XOR 문제가 뭐냐 그러면 기존에는 요렇게 하나의 그룹이고 여기 하나의 그룹일 때 요렇게밖에 분류가 안 돼 있는데 이거를 분류할 때 요거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거 분류가 안 된다. 이거 분류를 그럼 어떻게 분류해야 돼? 이렇게 분류해야겠죠. 이렇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꺾이는 게. X, O는 꺾이는 게 안 돼. 꺾이려면은 은닉층이 하나 플러스 될 때마다 이거 하나씩 꺾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은닉층을 추가하면서 이거를 계속 XOR 문제를 해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딥러닝, 뭐 딥러닝이지만 다층 퍼셉트론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똑같고 딥러닝은 뭐냐? 그냥 인공신경망인데 은닉층이 그냥 깊이인 거야. 그냥 깊이 쌓아 만든 기술. 딥이 그냥 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뭐 등장 배경이라고 하면은 아까 그뭐 엑스오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되는 그래서 딥러닝의 개념도라고 하면 그냥 다층 퍼셉트론 그려놓으면 똑같죠. 다층 퍼셉트론. 여기 입력층, 출력층, 은닉층, 가중치, 활성화 함수 똑같습니다. 구성 요소. 그러니까 퍼셉트론, 다층 퍼셉트론, 단층 퍼셉트론, 딥러닝, 구성 요소 다 똑같고 은닉층이 한 개냐 여러 개냐 이 차이밖에 없다. 뭐 딥러닝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는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 CNN, RNN이 제일 유명한 어떤 알고리즘이다. 근데 이제 RNN의 어떤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LSTM, GRU 같은 것들을 사용하죠. 근데 이제 딥 구조를 가능하게 한 게 뭐냐 도대체 하면은 이 완전 연결 신경망과 컨볼루션망과 순환망 요 세 개를 이용을 해가지고 딥 러닝을 구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아까랑 구성도 자체는 똑같고 그러면은 어떻게 최적화를 해 나갈 것이냐 이 모델을 일단 전방향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입력값을 넣어가지고 어떤 가중치에 따라서 활성화 함수가 전달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돼야 이거는 뭐 고양이 같아 라고 했는데 안 맞는 거죠. 틀린 거죠. 그러면은 거꾸로 얘가 이렇게 백 프로파게이션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가중치를 다 조절을 하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그러면서 가중치를 조절을 통해서 이게 정확한 값을 출력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백 프로파게이션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어, 딥, 딥러닝의 구조라고는 했는데 그냥 여기다가 인풋, 히든, 아웃풋, 활성화 함수, 가중치, 절차로는 요거 피드 포워드, 백 프로파게이션 두 가지 절차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은닉층의 도대체 활성화 함수가 뭐냐? 활성화 함수가 뭐냐라고 하면은 그 뉴런에서 다음 뉴런으로 넘길 때 그 임계치를 정하는 거죠. 이걸 넘길지 말지를 정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레이어의 입력 신호와 가중치의 총합을 비선형적 출력 신호로 변환을 해서 활성화 여부를 결정하는 함수. 여기서의 키워드는 또 비선형. 아까 그 XOR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선형적으로 출력을 한다. 그래서 활성화 여부를 결정하는 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활성화 함수 오기 전까지는 선형이었다가 활성화 함수를 만나는 순간 비선형 함수로 바뀌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필요성이라고 하면은 요거겠죠. 비선형적 출력을 하기 위함이고, 비선형성, 그리고 깊은 은닉층. 활성화 함수가 있어야 깊게 이제 쌓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럼 은닉층엔 도대체 어떤 종류가 있냐? 시그모이드, 렐루, 하이퍼볼릭 탄젠트, 리키 렐루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다 나를 나누기 위해서 뭐 단극성, 양극성 이렇게 나눴는데 일단은 그냥 시그모이드, 렐루, 하이퍼볼릭 탄젠트, 리키 렐루 이런 게 있고 요거는 공식을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됩니다. 이게 똑같이 시그모이드 펑션이라고 하고 요 그림을 그려놨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쓰고 어떤 사람은 이걸 안 쓰면 이거 안 쓰면 너무 없어 보이거든요. 이런 공식 같은 경우는 좀 써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조금 쉽죠. 맥스 0, x라는 거는 0보다 작으면 0인 거고 x 0보다 크면 이 값 똑같이 y는 x. 요거는 외우기 쉽고 탄젠트 하이퍼볼릭 탄젠트 같은 경우 요것도 공식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리키렐류는 이 렐루의 문제점 0보다 작으면 값이 0이니까 값이 사라져 버리니까 사라지지 않게 약간 요 a라는 음수값을 곱해가지고 기울기를 조금이라도 줘서 값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게 리키 렐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가장 키워드는 이 시그모이드 펑션과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일단 생긴 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최대값이 1이기 때문에 옆으로 가도 1밖에 안 나와서 나중에 기울기 소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 펑션과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이 경사기울기 소실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런 경사기울기 소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리키렐루 함수를 사용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함수의 개념,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죄송합니다. 여기는 이제 이 은닉층에서의 활성화 함수고 여기는 출력층에서의 활성화 함수입니다. 아까는 조금 다른. 그래서 출력층의 활성화 함수는 내가 어떤 하고자 하는 어떤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따라서 이진으로 분류할 건지 다중 클래스로 분류할 건지 아니면 어떤 예측을 할 건지에 따라서 이 출력하는 활성화 함수를 다르게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진 분류라고 하면은 지금 주식을 투자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이진 분류. 다중 클래스 분류라고 하면은 뭐 개야, 고양이야, 뭐 사자야, 호랑이야. 이런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다중 클래스. 회귀는 앞으로 이게 다음에 어떤 값이 나올 거야.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요 활성화 함수를 뭐를 선택하냐에 따라 이진 분류를 할 때는 시그모이드, 다중 클래스 할 때는 소프트맥스, 회귀할 때는 리니어. 이렇게 아까 이제 회귀 아까 뭐 왜 회귀랑 무슨 시간 나요? 뭐 통계에서 배웠는데 회귀랑 로지스틱. 네,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로지스틱이 요 시그모이드라고 보시면 돼요. 공식이 똑같아가지고. 그래서 이 시그모이드는 이진 분류를 할 때 쓰는 활성화 함수, 소프트맥스는 여러 가지를 쓸 때 사용하는 함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건 뒤에 이제 또 자세하게 볼 거니까. 자, 그러면 소프트맥스를 도대체 왜 쓰냐?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떤 값이다라는 걸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쓰는 게 소프트맥스고, 그래서 소프트맥스는 예를 들어서 10가지의 어떤 분류를 한다고 하면 10가지의 확률이 나올 거잖아요. 이게 개일 확률과 뭐 고양이일 확률이 전부 다 나올 텐데 10가지를. 그 10가지를 합하면 값이 1입니다. 1. 확률이 1이라는 건 이게 100%라는 거잖아요. 모든 게 나올 확률을 다 더하면 100%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요 총합이 1이다. 그래서 0에서 1.0 사이에 실수가 나오고 그것들을 합한 건 1이다. 공식은 이렇게 되는데 뭐 심적하신 분들은 외우더라고요. 그다음 이제 원하드 인코딩. 원하드 인코딩은 뭐냐? 그냥 해당되는 건 1이고 아니면 0. 그냥 0과 1로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보시면 여기 레드, 그린, 블루, 레드가 있는데 레드면 여기 구분자가 여기 레드. 레드에만 1, 나머지 0, 0. 그린은 그린에만 1, 나머지 0, 0.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를 원하드 인코딩이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분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0이 엄청 많아지겠죠? 한 1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학적으로 희소벡터로 표현이 돼. 약간 값이 의미가 없는 값이 너무 많아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0이 너무 많으니까 허원의 저주가 발생한다. 이런 특징이 있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손실함수. 손실함수가 뭐냐? 아까 이제 그 경사기울기 할 때 y축이 손실값이라고 했는데 이 실제 값과 인공지능 모델의 예측값 차이에 어떤 오차, 얼마나 차이가 나냐 도대체. 그거를 계산하는 게 손실함수고, 그냥 뭐 오차만 계산하면 되지. 도대체 손실함수라는 게 왜 있냐? 이 손실함수를 계산하는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손실함수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는 그냥 어떤 정답과 예측값과의 차이, 이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하고 보시면은 입력을 통해서 어떤 출력을 내는데 그거에 대한 실제 값과 출력 값의 어떤 오차를 통해서 이 오차가 크면은 다시 여기를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해서 이 출력 값과 실제 값 사이에 오차를 점차 점차 줄여 나가는. 근데 어떻게 줄이냐? 경사강법으로 기울기가 0이 될 때까지 간다. 그러면 손실함수의 유형이 뭐가 있냐? MS, 이거 외우셨네. MSE, RMSE, MAE,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네, 요 정도는 5개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 공식도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별로 안 어려워요. 이거 MAE 하나 외우면은 나머지는 제곱하는 거냐, 루트 씌우는 거냐, 이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MS가 평균의 제곱이잖아요. RMSE는 평균의 제곱의 루트, 민 앱솔루트는 평균의 절대값. 뭐 약간 하나 외워서 루트 씌우고 제곱 씌우고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는 좀 외우기가 어렵죠. 이거는 심화반 가서 외우시고 지금은 요 정도만 외운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어떻게 최적화를 해 나가냐? 그러면 경사강법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그럼 경사강법이 뭐냐? 이 여기는 비용함수라고 했는데 그냥 손실함수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비용함수, 손실함수의 최소화를 위해 어떤 미분을 통해서 함수의 기울기를 구해서 기울기가 낮은 쪽으로 가중치를 계속 이동하며 최저점에 이를 때까지 반복.
도대체 이게 왜 기울기가 낮은 쪽으로만 가면은 최저점으로 도달하는 건가라는 약간 궁금함이 생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 이 경사경법이 이 MSE, MAE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냥 요 손실함수를 기준으로 이거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그러니까 요 대문자 W는 다음번의 가중치, 요 소문자 W는 지금의 가중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번 가야 될 가중치의 위치는 지금 가중치의 위치에 이 MSE를 미분한 값을 빼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공식이고, 그러면은 여기서 미분을 했잖아요. 미분을 했는데 여기가 양이잖아요. 그쵸? 이거 설마 이거 미분 양인지 모르시는 건 아니죠? 네, 이게 양이죠. 미분을 하면. 그러면은, 어, 여기가 양값이니까 빼줘야 되잖아요. 그쵸? 음수 곱하기 양이니까. 그러면은 내가 지금 가중치가 여기야. 그럼 다음 가중치 어디로 가야 돼? 빼줘야 되니까 안으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점차 최저값에 다다르는 거고, 만약에 반대야. 내가 미분을 했는데 음수야. 그러면 여기가 음수면 플러스가 되겠죠. 음수 곱하기 음수. 그러면은 내가 지금 가중치가 여기인데 플러스가 되니까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어디서 시작하건 상관없이 미분을 해서 미분값을 따라서 그냥 가라는 방향으로 가면 된다. 그게 경사광법이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럼 도대체 어떨 때마다 가중치를 움직일 것이냐? 뭐, 뭐 어떻게 뭐 보폭은 어떻게 하고 횟수를 어떻게 하고 를 정해야겠죠. 뭐 가는 건 이해하겠는데 그러면은 확률적으로 어떤 요 SGD, BGD, MSGD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전체 데이터 중에 랜덤하게 선택된 하나의 데이터. 그냥 한 번 할 때마다 가중치 값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그래프만 봐도 한 번 할 때마다 바꾸니까 막 밖으로 삐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결국에는 안으로 가지만 약간 이렇게 오차가 심하죠. 근데 배치 경사하고 이거는 전체 학습 데이터를 한 다음에 이동. 그러니까 이게 외부로 안 나가고 안정적으로 가죠. 근데 단점은 뭐냐? 전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래 걸려, 시간이. 그래서 이걸 묶어가지고 만든 게 미니 배치. 조그만 배치. 내가 그냥 원하는, 뭐, 5번마다 나는 갈래. 7번마다 갈래. 이거를 내가 정해가지고 하는 게 미니 배치 경사용법이다. 보시면 SGD와 BGD의 절충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징이라고 하면은 SGD는 여기 배치 크기가 하나고 한 번 할 때마다 움직이니까 BGD는 전체 데이터를 할 때고 미니 배치는 배치 사이즈를 내가 정해갖고 사용자가 지정한 만큼 할 때마다 움직이는. 그래서 또 이제 SGD 이 문제 뭐야? 그래 뭐 가는 건 좋아. 근데 도대체 어떻게 갈 거야? 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모멘텀, 아다그리드, RMS 프루프, 아담 이런 이제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거는 뒤에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울기 소실 문제가 뭘까? 이 미분을 계속 해야 되는데 미분을 하고 데이터가 은닉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림. 이 은닉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기 그 단계가 예를 들어서 100개라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오차가 나서 이거를 뒤로 전파시키면서 가중치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아까 봤던 시그모이드 함수라던가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 같은 것들을 사용하면은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값이 0에 가까워지면서 전파가 안 되는 현상. 이게 이제 기울기 소실의 문제다. 그래서 심층 신경망에서 역전파 알고리즘을 이용한 학습 시에 뒤로 오차가 거의 전달되지 않는 현상. 이게 기울기 소실 문제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시그모이드라던가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안 쓰고 이 렐루 함수라던가 리키 렐루 함수를 쓴다거나 이 LSTM 메모리를 갖고 있는
RNN이 아니라 LSTM을 활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LSTM, 렐루 요 두 가지 키워드, 기울기 소실을 해결하는 두 가지 키워드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아까 한 거고 이 역전파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왔네요. 그래서 피드 포워드를 해서 어떤 값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오차만큼 뒤로 다시 백하면서 가중치를 조절하는 것이 요 역전파,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단계를 보자면은 순전파, 피드포워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역전파를 하는 과정에서 가중치를 조금씩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단계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적합. 이제 인공지능에서 제일 큰 문제가 과적합이죠, 과적합. 너무 학습을 많이 시켰더니 얘가 학습 데이터는 분류를 잘하는데 새로운 게 들어오면 아예 멍청이가 돼. 이런 문제. 그래서 개념들을 보시면 모델이 적당하게 복잡할 때 요게 저 잘 내려오다가 요 파란색은 훈련 데이터입니다. 훈련 데이터.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 훈련 데이터는 모델을 학습하면 학습할수록 무조건 내려가겠죠. 정확도가 높아지니까. 오류의 정도니까. 근데 이게 과적합이 발생해갖고 실제로 실제 데이터를 할 때는 어느 순간 이후에는 오히려 오류가 올라간다. 그래서 이 너무 많이 학습을 해서 불필요한 내용까지 학습이 돼갖고 성능이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 그거를 과적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외워야 될 거는 과적합의 발생 이유와 이게 과적합 나오면은 딱 무조건 답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왜냐면은 이거를 이달락 가의 개념들로 넣는 순간 요거를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옆에다 조그맣게 개념도 그리고 정의 쓴 다음에 이달락 가에다가 과적합이 발생하는 이유, 하원의 저주, 편향과 분산의 트레이드 오프, 데이터의 불충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과적합이 발생을 하고 이거를 해결하는 방안은 드롭아웃. 드롭아웃은 뒤에 또 나올 거고요. 정규화, 어떤 특징을 추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PCA, 또 주성분 분석, 그리고 크로스 밸리데이션 또는 데이터가 불충분했다고 하니까 데이터를 그럼 추가로 확보하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적합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럼 과적합의 도대체 아무튼 방지 이론, 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오카미 면도날 이런 거 3단락에다가 이제 써주면 좋죠. 논리적으로 가장 단순한 것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 똑같은 결론이라면. 그래서 단순한 모델을 선택해라. 이런 것들을 오카미 면도날을 적용하면 과적합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3단락에다가 언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드롭아웃은 뭐냐 도대체? 그냥 드롭아웃 뭔가 그냥 빼다? 약간 뭐 대충 이런 느낌이잖아요. 여기 이제 원래 이게 은닉층의 신경망이라고 했을 때 드롭아웃 레이트를 0.5라고 잡는 거는 50%는 내가 이거를 비활성화하겠다. 이 활성화하면서 은닉층을 비활성화하겠다. 그래가지고 조금 단순한 모델로 개선을 하는 거죠. 원래는 이게 4 곱하기 4하고 16개 둘이 가야 되는데 2 곱하기 4만 가는. 그래서 성능은 학습은 빨리 하고 과적합은 예방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림은 요 정도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요 정도. 원래는 요만큼인데 드롭 레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줄인다. 개념들은 요 정도 그려주시면 되고 동작 원리에다가는 이 드롭 아웃 레이트에 따라서 얼만큼 활성화할 거냐를 정하고 그러면은 그만큼 노드를 비활성화하고 학습한 다음에 오류를 역전파하고 그것들을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성능을 개선하는 드롭아웃은 활, 그 얼만큼 활성화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어떤 그 과적합을 예방하는 기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그래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와 파라미터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일단 이거부터. 파라미터는 이 모델을 학습할 때 모델 내부에서 자동으로 결정되는 거. 이거는 사용자라던가 개발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학습률, 아 죄송합니다. 요 가중치, 편향 이런 것들은
모델이 어떤 결과값을 내는 거지 사용자가 조절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하이퍼 파라미터는 이 모델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직접 설정해주는 변수, 어떤 학습률, 은닉층을 어떻게 깊게 할 것인가, 단층으로 할 것인가, 다층으로 할 것인가, 이 배치 크기를 한 번 할 때마다 갈 것인가, 전체를 할 때마다 갈 것인가, 활성화 함수를 어떤 것을 쓸 것인가, 시그모이드 쓸 것인가, 렐루를 쓸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하는 게 하이퍼 파라미터. 파라미터는 결정할 수 없는 거, 그냥 정해지는 값.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순서는 어떻게 되냐? 하이퍼 파라미터를 먼저 조율을 해서 사용자가 딥러닝 모델을 만들면 그 딥러닝 모델에 따라서 어떤 파라미터 값이 나온다. 근데 이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게 모델을 성능을 개선하는 어떤 뭐 궁극적인 목표 이런 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아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요 순서대로 합니다. 요거는 외워야 되고요. 매뉴얼 서치 그냥 담당자가 경험이 많아요. 아, 요 정도 하면은 뭐 은리층 요 정도 하고 활성화함수 못 쓰고 런닝 레이트 어느 정도 하면은 성능이 괜찮던데? 라는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거고 그리드 서치 그냥 모든 거 다 랜덤 서치 그냥 랜덤하게 그냥 모르겠다고 네가 알아서 결정해라 뭐 랜덤 베이지안 약간 이 휴리스틱과 랜덤 서플링을 약간 조합한 건데 약간 있을 최적의 값이 있을 만한 곳에다가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아가는 그래서 매뉴얼 서치, 그리드 서치, 랜덤 서치, 베이시안 서치 이렇게 네 가지를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CNN 빨리빨리 좀 더 빨리빨리 해보겠습니다. CNN 일단 컨볼루셔널의 약자고요. 컨볼루셔널이라고 하면 합성곱이죠. 합성곱. 요 CNN의 목적은 그냥 딴 거 없습니다. 이 영상과 이미지가 도대체 뭐냐? 그냥 이 이미지 분류하기 위해서 쓰는 게 CNN이다. 근데 구성 요소가 컨볼루셔널 레이어, 쿨링 레이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이렇게 세 개의 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컨볼루션 레이어에는 피처 맥과 필터, 풀링 레이어에는 맥스 풀링, 다운 풀링, 풀리 커넥티드에는 뭐 드롭아웃, 플래튼, 클래시피케이션 요거 써 있는데 요거는 그냥 꼭 이거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뭐 은닉층, 입력층, 출력층, 활성화 함수, 풀리 커넥트드가 그냥 딥러닝이거든요. 그냥 그거 갖다 연결해서 쓰시면 되니까 여기는 꼭 외울 필요는 없고 내가 알고 있는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의 구성 요소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심화반 가서 보시고요. 뭐 CNN의 하이퍼 파라미터가 뭐가 있는지. 그다음 이제 욜로가 나온 이유는 이제 제일 큰 이유는 이미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실시간으로 하기 위해서. 그냥 욜로는 실시간 객체 탐지 알고리즘이다. 요 실시간. 요게 이제 가장 키워드고, 이 메커니즘으로는 요거를 그대로 써주셔야 됩니다. 요거.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리사이즈를 하고요. 신뢰도와 확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동시에 가는 게 중요한 거죠. 동시. 그래서 어떤 바운딩 박스로 이 위치에 있을 만한 위치를 찾고, 이 밑에는 이게 뭘 거라는 확률을 찾은 다음에 이 두 개를 합해갖고 여기 있는 건 뭐고 여기 있는 건 뭐고 여기 있는 건 뭐야 라고 찾아내는 게 욜로입니다. 그래서 욜로의 어떤 핵심 기술 요소라고 하면 이 리스라이즈의 S 곱하기 S로 요거를 이렇게 쪼개는 거죠. S 곱하기 S가 이게 몇 살이? 한 대충 7 정도 되는 것 같다. 7 곱하기 7이네. 7이면 이렇게 쪼갠다는 거. 7개로 이렇게 쪼갠다는 거. 그래서 S 곱하기 S로 그리드를 분할하고 바운딩 박스를 생성하고 바운딩 박스라는 거는 어떤 물체가 있을 만한 곳을 생성을 하고 클래스 확률 이거는 어떤 거에 포함될 확률이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위치에 있는 건 뭐다 라고 하는 게 욜로입니다. 그래서 욜로랑 뭐 RCNN이랑 비교를 하는데 그냥 다른 거 없고 욜로는 이거 한 번에 하잖아요.
실내도 위치가 있을 만한 거랑 이게 뭘지를 한 번에 하니까 그냥 원 스테이지. RCNN은 이거를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투 스테이지다. 그리고 욜로는 실시간 분석이다. RCNN은 실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투 스테이지로 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다. 당연하겠죠. 실시간으로 하는 대신에 정확도는 낮고, 실시간이 안 되는 대신에 정확도가 높고, 그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럼 RNN. 그럼 RNN은 왜 하냐? 이미지를 분석하는 데는 CNN을 하고, RNN은 어떤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언어 같은 거, 언어는 전 단어가 뭔지가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인공지능이 어떤 뭐 결과값을 낼 때 사용하는 게 RNN. 여기서 R은 리커시브의 약자, 리커런트의 약자,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RNN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망 내부의 메모리를 통해서 과거의 학습 정보를 기억하고 있다가 연속적인 정보의 흐름, 연속적인 정보의 흐름이라고 하면 약간 없어 보이니까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어떤 파악하는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 그림은 요거를 그려주셔도 되긴 하지만 요것만 그리면 치부장이 되니까 요거까지 같이. 그래서 RNN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게 전의 기억이 가면 갈수록 점점 약해지겠죠. 그래서 이 장기 의존성 문제가 발생한다. 이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보시면은 이렇게 가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최적화를 위해 백프로파게이션을 해야 되는데 기울기 소실이 발생해서 나중에는 여기까지는 오지도 않는다. 이게 이제 장기 의존성의 문제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LSTM과 GRU를 사용. LSTM은 뒤에 이제 나오니까요. LSTM은 그래서 리드문을 쓸 때 반드시 이 RNN의 장기 의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거다. 반드시 이걸 써주시고요. 그래서 정의를 보자면 이 RNN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풋 게이트, 아웃풋 게이트, 포겟 게이트 세 가지를 이용해 장기 유전성 문제를 해결한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그림은 요거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기억하신 분은 다 그리고요. 그래서 구성 요소에는 인풋 게이트, 아웃풋 게이트, 포겟 게이트 이것까지 그려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까지는 좀 그렇고 네, 일단은 요 세 개는 써주시고 셀 스테이트 그냥 전에 들어온 게 어떤 거고 나가는 게 어떤 거고 셀 스테이트 그래갖고 총 4개 정도 꼭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LSTM과 GRU를 비교하는데 그럼 LSTM의 문제는 약간 조금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 LSTM을 조금 더 간결하게 만든 겁니다. 이거는 3개의 게이트가 있다면 LSTM은 GRU는 2개의 게이트 인풋, 아웃풋, 포겟 게이트를 업데이트와 리셋 게이트 2개만 활용해가지고 조금 더 빠르게 학습하는 대신에 그냥 모든 게 똑같아요. 그냥 다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빠르게 학습하면 성능이 안 좋고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능은 조금 떨어지지만 빠르게 학습한다. 그래서 GRU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거를 그려주셔야 되고 여기가 리셋 게이트고 여기가 업데이트 게이트다. 그래서 RNN이 나오면 3단락에다가 LSTM을 그려주시던가 아니면 LSTM, GRU, RNN을 비교를 해주시던가 3단락에 둘 중에 하나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클러스터링. 클러스터링은 이제 비지도 학습이죠. 지금까지 이제 지도 학습을 열심히 했다면 이제부터 비지도 학습. 그럼 비지도 학습은 도대체 왜 하냐? 어떤 데이터들의 특징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가 이거는 뭐 어떤 값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어떤 군집을 갖고 있냐, 이거를 알고 싶어서 비지도 학습으로 클러스터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주요 알고리즘으로는 K-민즈, DB-스캔, 이거 2개만 일단 흡수. 그래서 K-민즈는 뭐냐? 중심을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N개의 데이터를 K개의 군집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거리를 기반으로 계산해 나가는 알고리즘이다.
갖고 이 K가 들어가면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이 K 값을 잘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클러스터의 개수를 잘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 중심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센트로이드라는 게 필요하다. 중심점. 이게 조금 자세한 거는 뒤에 스펙이 있으니까. 그리고 K 값을 지정해야 되고, 어쨌든 센트로이드 어떤 중심을 해야 될지를 정해야겠고, 거리를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해야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수행을 하고, DB 스캔 같은 경우는 밀도를 기반, K 민즈는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기반이라면 이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게 밀도를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코어 포인트, 보더 포인트, 노이즈 포인트, 엡실론, 민 PTS 요거 키워드를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뒤에 토픽이 있으니까 네, 뒤에 토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K-민즈 알고리즘, 클러스터링의 대표적인 알고리즘, N개 데이터를 K개 군조로 분류하기 위해 거리를 기반으로 하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보시면 클러스터 K개를 지정을 하고 초기 평균값. 그냥 요게 나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뭐냐? K개를 세개를 지정한 거예요. 세개 여기다가 이렇게. 그래서 거리를 기반으로 얘는 여기가 제일 가깝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점에다가 그냥 연결을 시켜주는 그게 K-민즈 알고리즘이다. 근데 이게 과연 세개가 맞을 것이냐, 다섯 개가 맞을 것이냐, 그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K 값을 결정하는 게 어렵다. 모든 K가 들어가면 그냥 어렵다. K를 결정하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KNN. 이거 비교는 사실 왜 이걸 비교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냥, 이건 안 나올 것 같고. DB 스캔. 그럼 DB 스캔은 왜 하냐? KNN은 거리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밀도에 대한 약간 그 반영이 안 돼. 그래서, 그리고 약간 그 이상치, 약간 멀리 떨어져 있는 노이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좀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밀도를 기반으로 하는 다른 이제 군집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있는 거죠. 이 DB가 아마 이 덴시티 베이스 밀도 기반. 그래서 이거는 DB 스캔의 장점은 K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K가 없으니까 이 K를 미리 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죠. 자기가 알아서 군집을 한다는. 그래서 요 개념도는 요거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요거. 좀 단순하죠, 이거는. 그래서 여기가 코어 포인트가 되고 이 요 보더 안에 없는 이 클러스터 안에 없는 바깥에 있는 게 노이즈 포인트. 자세히 보자면 코어 포인트는 이 어떤 군집의 밀도의 원의 중심점. 보더 포인트는 이 약간 경계에 있는 것들. 그리고 노이즈 포인트는 요 밖에 있는 것들. 이게 노이즈 포인트다. 그래서 어떤 이제 이런 샘플 데이터가 있을 때 K-민즈는 거리를 기반으로 하니까 여기 중심점을 기반으로 한다고 치면 당연히 거리를 기반으로 하니까 이렇게 나누겠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나누는 게 맞지가 않죠. 이렇게 나누는 게 맞겠죠. 이렇게 나누는 게.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밀도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면 이렇게 나눠진다. 그래서 DB 스캔이 이럴 때 활용이 된다. 다음 이제 차원 축소. 차원 축소는 차원 축소란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쓴다. 요거랑 그냥 과적합하면 차원 축소, 차원 축소하면 과적합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고 이 약간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독립 변수로 표현할 수 있던 것들을 단순하게 표현하는 기법이다. 요거를 하면은 차원을 축소하면 이 과적합을 해결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은 차원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능이 일정 수준에 좋아지다가 여기가 과적합인 거죠, 이제부터. 성능이 안 좋아지는. 차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차원 축소에는 어떤 기법이 있냐? PCA, 아까 주성분 분석. 요 PCA, 요 하나만 그냥 확실히 일단 이해하시는 걸로. 나머지는 뭐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이거는 심화반 가서 하시는 걸로. 그래서 PCA는 뭐냐? 고차원 공간의 표본을 저차원 공간으로 매핑하는 변환 알고리즘.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지금 3차원 데이터를 2차원으로 변환한 거잖아요. 저차원으로. 이렇게 하는 게 PCA 알고리즘이다. 여기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절차. 데이터셋을 로드하고 평균과 공분산을 계산하고 고유값, 고유 벡터를 계산한 다음에 변환을 수행. 이 4단계를 외워주시고 이 사실 이 공분산을 알고 있으면 이 공식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데 이건 뭐 나중에 공식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젠 벡터가 초기 벡터, 초기값. 그냥 A는 X인데 초기 값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냥 이 람다 값을 넣어줬다. 요거까지 아직 필요 없고 요 절차랑 공분산 아, 초기 벡터, 초기 값 이렇게까지만 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지도 학습에서 요즘에 가장 핫한 간이죠. 간에서 이제 핵심 키워드라고 하면은 요 그냥 위조 지폐범과 경찰의 대결 방식. 이- 그래서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 갖고 얘가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을 하느냐 이거를 이제 판별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핵심 키워드는 요 생성자 제너레이터와 요 분류기 디스크리미네이터 요거 두 개가 핵심이고 그래서 이 원래 데이터 원본 데이터랑 얘가 생성자가 생성해낸 가짜 데이터를 줬을 때 이게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를 분류를 할 수 있냐 없냐를 통해서 이 모델을 학습하는 기법이다. 그래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 이 두 개의 핵심 키워드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간의 종류로는 뭐 D시간, SR간, 뭐 스택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건 필요 없고 그냥 D시간 정도만. D시간은 어떤 간의 어떤 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D시간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DC간이 나오죠. DC간은 그럼 뭐냐라고 보면은 기존 간의 불안정한 학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간을 안정화하고 확장성을 높인 모델의 구조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확장성을 높인 거냐라고 하면은 이 그림이 약간 조금 별론데 이 제너레이터의 렐루 함수와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리키렐루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배치 정규화 이 두 개를 통해서 약간 불안정 학습 구조를 개선했다. 요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안 외운다. 아니, 능동학습. 지도학습을 하려면은 라벨링이 있어야지 지도학습이 가능하잖아요. 라벨링이 있냐 없냐에 따라 지도학습이냐 비지도학습이냐가 구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능동학습은 뭐냐? 지도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 라벨링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자원도 너무 많이 들고 하니까 야, 너가 알아서 라벨 생성해.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라벨링된 데이터가 많지 않을 때 데이터에서 일부만 학습시켜갖고 일부의 라벨링이 있는 데이터만 학습을 시켜갖고 나머지 데이터는 너가 라벨링을 해서 너가 학습해 라는 게 능동학습이다. 그래서 이 라벨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의 라벨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하고 이 모델이 언라벨 데이터를 라벨을 추가해가지고 푼다. 자기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큐러닝. 큐러닝. 일단 큐러닝은 그래도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큐러닝은 강화학습의 한 종류입니다. 강화학습의. 그래서 강화학습이라고 하면 아까 어떤 스테이트, 액션, 환경, 뭐 보상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가장 큰 보상을 주는 걸 선택하는 게 강화학습인데 여기는 어떤 주어진 행동을 수행할게 가져다 줄 어떤 기대값을 예측하는 이 Q 함수를 통해서 하는 강화학습 기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Q 함수는 어떤 게 있냐? 요 Q 함수, 어떤 테이블, 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값을 주겠다라는 뭐 이렇게 돼서 뭐 테이블 값이 있겠죠. 그리고 맥스 Q와 어떤 정책,
Q가 어떤 값을 가지게 하는 정체. 이렇게 세 가지가 구성되어 있다. 이거는 패스. 그러면 이제 모델을 저희가 학습을 시켰어요. 모델을 학습을 시켰으면 이게 모델이 잘 만들어졌냐 안 만들어졌냐 평가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모형을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성능을 평가하는 단계로 간다. 그래서 검증을 하는 거에 대표적으로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있고 성능을 평가하는 거에 대표적으로 혼돈 행렬이 있다. 혼돈 행렬은 아까 얘기한 프리시전, 리콜, F1 스코어 이런 것들이 혼돈 행렬에 포함되는. 그래서 이제 검증을 하는 이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의 개념이 뭐냐? 이 데이터를 K개만큼 쪼개는 거죠. K개만큼. 쪼갠 다음에 이 일부를 학습하고 아니지 아니죠. 요거를 빼고 나머지로 학습, 또 흰색으로 학습을 하고 나머지 학습을 안 한 걸로 평가를 하고 이거를 K번만큼 네 번, 이거 K는 4니까 네 번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평균값을 내는 게 교차 검증이다. 그러면 도대체 이 K 값을 몇으로 해야지 잘할 것이냐? 이런 게 단점이 되겠죠. 또. 그다음 이제 머신러닝 모델의 평가. 모델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예측값과 실체값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평가 방법은 혼돈행렬이 있고 그거를 혼돈행렬은 눈에 잘 안 들어오니까 시각화한 방법이 ROC 커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모델을 평가하는 건 혼돈행렬 그리고 또 아까 저희가 배웠던 어떤 손실함수, 오차함수 거기서 RMSE, RSE 아니죠. MAE 이런 것들 써주시면 되고 이 ROC 커브 요 요 요 커브인데 이게 이렇게 꽉 찰수록 네모가 될수록 이게 좋은 거라서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아직까지 모르셔도 되고 근데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어떤 암 환자 같은 거를 판별할 때 무조건 다 음성이라고 하면은 99%의 정확도지만 그게 이제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요 조합평균, F1 스코어. 이거 보시면 공식이 조합평균이잖아요. 더한 거분의 곱한 거 곱하기 2. 이 공식. 요거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 공식은. 이제 교차 검사. 똑같은 내용이 있네. 근데 조금 이제 다른 게 여기서는 K-폴드 밸리데이션이라면 요 밑에 이제 조금 다양한 기법들이 나오는데 뭐 홀드 아웃. 아예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쪼개서 이걸로는 무조건 학습만 하고 나머지로는 무조건 검증만 한다. 아예 쪼개는 게 홀드 아웃. 이거는 넌 건들지도 마. 라는 게 홀드 아웃. K 폴드는 아까 했듯이 K개를 몇 개로 쪼갤지 결정한 다음에 그만큼 쪼개고 평가하는 그게 K 폴드. 리브 원 아웃.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로 학습하고 요 하나 가지고 평가하는 이렇게 세 개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혼돈 행렬이 도대체 뭐냐? 이 잘못된 예측과 분석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치 여부를 행렬 모형으로 만들어서 평가하는 기법.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예측값을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실제값을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요 위에만 봐도 그렇죠.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실험 결과 예측값을 쓰고 어떤 사람은 실제값 정답을 여기다 써갖고 이게 사람마다 이게 달라요. 다. 표가 다 달라. 그래서 이게 어디 있냐를 보고서 요거를 써야지. 만약에 그냥 나는 이거를 상관없이 요거만 외우겠다 하면은 이제 반대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는 나는 실제 값을 여기다 쓰고 예측 값을 여기다 쓸 거다. 아니면 내가 외울 때는 여기에 예측 값을 쓰고 여기에 실제 값을 썼을 때 이게 외우기가 편하더라. 이거는 본인이 결정하셔갖고 본인에 맞는 대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랑 내용은 같은데 요 구분자 때문에 이 안의 내용이 완전 반대죠. 그래서 뭐 예측을 했는데 양성이고 실제가 양성이야. 그러면 좋은 거고 예측을 했는데 음성이야.
실제도 음성이야. 하면 맞춘 거죠. 근데 양성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음성이야. 음성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양성이야. 이게 이제 잘못된 평가. 그래서 요 표를 기준으로 하자면은 여기 요만큼이 재현율. FP 플러스 FN분의 FN. 이게 재현율. TP 플러스 FP분의 TP. 정밀도. 이렇게 표를 그려주셔야 됩니다. 요 재현율과 정밀도까지 같이. 그리고 요 대각선으로 내려오면 여기가 정확도, 억큐러시. 여기 보시면 이 위에는 똑같은 내용, 여기는 똑같은 내용이고, 이거 아까 봤던 앱선 스코어고, 여기에 이제 정밀도, 재현율, 정확도에 대한 공식이 있죠. TP 플러스 FP분의 TP. 요렇게 외우려고 하면 그냥 절대 안 외워집니다. 맨날 헷갈립니다, 이거. 이 미호 밑에 거랑 도대체 뭐가 다르냐, 막 고민하기 때문에 요렇게 외우지 말고, 요 표를 생각해갖고, 요 표를 그냥 개념도에다가 그려놓으면은,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재현율이니까 FP분의 FN분의 FN. 이렇게 오는 게 정밀도니까 정밀도는 TP 플러스 FP분의 TP. 이렇게 하셔야지 이거를 외웠다간 답이 없습니다. 요 개념들을, 요 개념들을 외웠다가 그냥 단어를 갖고 오시는 게 현명하다. 클래스와 데이터 불균형. 지금 시간의 불균형이라. 그 9시에 끝날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 일단 최대한 빨리.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불균형. 이 언더 샘플링. 그러니까 데이터가 크기가 안 맞는 거예요. 한쪽만 너무 많아. 하면은, 그럼 많은 거를 잘라낼 거냐? 아니면 부족한 거를 올릴 거냐? 잘라내는 건 언더 샘플링. 요거는 이제 키워드 외우셔야겠죠. 언더 샘플링, 올리는 거, 부족한 걸 올리는 거는 오버 샘플링이다. 요 정도만. 데이터의 불균형에서는 이 두 가지 키워드만 일단 암기해 주신다. 뭐 이런 뭐 랜덤 오버 샘플링, 뭐 아다신, 스모트 이런 거 안 쓰셔도 됩니다. 그다음 MPU. MPU는 뭐냐? 우리가 CPU, GPU 이런 게 있잖아요. MPU는 그냥 이 인공신경망에 최적화된 반도체, 머신러닝을 학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차세대 반도체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 MPU를 엄청 개발하는 그 벤처 기업들이, 스타트업이 엄청 많은데, 그래서 특징으로는 어떤 저전력과 고성능, IoT 기기 이런 데서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기계학습 모델에 최적화되어 있다. 뭐 이런 그림을 그리면 좋겠지만, 이게 그림이 이게 잘 그려질지 모르겠네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뉴럴 신경망? 그냥 그거 비슷하게 SNN? 아니, 아니, 근데 그 CA에 있는 게 스파이크 뉴럴 네트워크인가? 아무튼 뭐 약간 그거 비슷하게 그리면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어떤 프로세싱 유닛이다라는 느낌만 나게끔 여기다가 막 인공지능 조금 그려주고 거기에 막 계산하는 느낌 그려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구성 요소로는 인공신경망이 맞는 거니까 이런 시그모이드, 이 뉴런 가중치, 뭐 알고리즘으로 DNN, CNN, RNN 우리가 배웠던 것들 이런 것들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GPU는 어떤 고속의 그래픽을 처리하는 거라면 NPU는 인간의 두뇌를 모방해서 인공신경망에 최적화된 어떤 프로세싱 유닛이다. 이런 느낌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향. 일단 편향이 왜 도대체 편향이 뭐냐? 어떤 실제값과 예측값 사이의 차이. 이게 이제 편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편향은 왜 생기는 거지? 학습 데이터 자체가 잘못됐다. 또는 어떤 데이터를 가공하는 과정에 라벨링을 하는 과정에서 라벨링을 대충 한 거죠. 걘데 고양이로 막 라벨링을 해놨어. 그러면 당연히 인공지능이 학습을 못하겠죠. 또는 이 알고리즘 모델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거나, 뭐 하이퍼 파라미터 값이 틀리다거나, 그러면은 이런
편향된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을 쓰는데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요 설명을 요구할 권리, 요거랑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제한할 권리. 이 자동화된 의사결정 제한할 권리 혹시 어디서 보셨죠? 최근에 바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셨죠?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하면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런 거 써주면은 아, 이 사람 개인정보보호법 바뀌는 것도 아는구나.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요 XAI 요게 핵심 키포인트. 설명 가능하게끔 해서 이게 편향이 발생한 이유를 찾고 편향을 제거하는 이런 것들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원인이랑 대응 방안은 이런 게 있고 편향의 유형으로는 요거 5개는 외워주셔야 돼요. 인간, 히든, 데이터 샘플, 롱테일, 고의적. 고의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뭐 해킹 공격, 모델에 대한 보안 공격 이런 걸 얘기하는 요 5개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전이학습. 전이학습의 핵심 키포인트. 요 부족한 데이터. 요게 이제 키워드.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학습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가 없어. 그러면은 일단 데이터가 많게 학습한 모델을 갖고 와서 조금 있는 데이터로만 약간 그 타스크에 맞게끔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뭐야, 결과적으로? 시간을 단축시킨다. 그리고 기존에 만들었던 모델을 재사용이 가능하다. 요 3개만 써주시면은 개념으로는 완벽하고 그림으로는 약간 조금 어렵긴 한데 그냥 요 히든 레이어를 그대로 갖고 와서 재사용해갖고 여기만 조금 바꿔갖고 사용한다. 그래서 뭐 이런 과업 전이 뭐 도메인 전이 귀납 변형 자율 이런 게 있는데 이것보다 제가 볼 때 중요한 거는 요 학습 기법 파인 튠드 CNN, 프리 트레인드 모델, 도메인 어댑션, 레이어 리유즈 이렇게 4개를 2단락의 나에다가 이 4개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제 지식 중류의 핵심 키워드는 티처 모델, 스튜던트 모델. 선생님한테 지식을 전이받는. 지금 지식 중류 잘 되고 계시죠? 네, 아무튼 지식 중류가 잘 돼야 되는데, 아무튼. 이 지식을 전달한다. 그래서 이 스튜던트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티처 모델한테 배운 거를 가지고 어떤 예측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로스 값을 재조정하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구성 요소의 핵심 기술로 티처, 스튜던트, 활성화함수, 손실함수. 이건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한 대 아이템. 그냥 왔다 갔다 써도 되는. 이런 거 아무거나, 여기다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아무거나. 인풋 레이어, 히든 레이어, 뭐, 경사 하강법, 뭐 이런 거 다 써도 돼요. 뭐, MPU, 뭐 이런 거 갖다 써도 됩니다. 그다음 이제 협업 필터링. 협업 필터링은 뭐냐? 선호도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어떤 컨텐츠 내에서 막 물건을 팔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랑 비슷한 사람은 뭐를 좋아하지? 그럼 이 사람한테 뭐를 추천하지? 이런 거를 찾고 싶은 게 협업 필터링이다. 이용자가 선호하는 정보를 예측하는 방법. 그럼 2가지가 있겠죠. 사람을 기반으로 해서 비슷한 사람한테 추천할 것이냐, 아니면 비슷한 아이템을 기반으로 추천할 것이냐. 그 유저 베이스, 아이템 베이스. 그럼 유형인 거고, 그럼 그걸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거리를 기반으로 측정할 것이냐? 어떤 방향값, 벡터 값을 기반으로 측정할 것이냐? 아니면 자카드 유사도 약간 어떤 집합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해석해 갖고 할 것이냐? 그래서 유클리디안 유사도 같은 경우는 공식이 이렇게 된다. 요거 그냥 그거잖아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코사인 유사도. 그냥 요 코사인과 요 벡터니까는 요거를 뭐라고 하죠? 절대값에다가 내적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코사인 유사도 코사인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 뭐야? 0도니까 1. 그 다음에 90도면은 0. 180도면 마이너스 1. 그 값에 따라서 코사인 값에 따라서 얘가 같은 방향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1. 90도면은 0.
반대로 바라보고 있으면 마이너스 1. 이 값에 따라서 이게 비슷하구나, 아니구나를 판단하는 게 코사인 유사도다. 자카르트 유사도는 어떤 합집합분의 교집합, 교집합이 많을수록 당연히 유사도가 높은 거겠죠. 다음 심층강화학습. 심층강화학습은 우리가 배운 걸로 그냥 때려 박는다. 심층 플러스 강화학습. 강화학습을 여기다가 그리고 딥러닝을 옆에다 같이 그려주고 구성 요소로 딥러닝의 구성 요소를 그리고 강화학습의 구성 요소를 쓰면 답이 완성된다. 그쵸? 맞잖아요. 이런 거 따로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갖고 오는 거, 갖고 오는 거. 이제 자기 지도 학습. 도대체 자기 지도 학습은 왜 하냐? 이 레이블링 된 데이터셋으로, 그러니까 레이블이 없는 원데이터로부터 레이블을 아예 자동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까는 능동학습은 그래서 조금의 라벨링 데이터를 갖고 학습하고 라벨링을 해서 지가 하는 거라면 이건 아예 레이블이 없어 그냥. 없는 거를 자기가 레이블을 자동으로 생성해서 하니까 자기 지도 학습, 약간 준지도 학습. 지도 학습은 아니죠. 레이블이 없으니까. 근데 지가 레이블을 만드니까 자기가 지도한다. 자기 지도 학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차로는 프리 텍스트 태스크, 다운스트림 태스크, 파인 튜닝, 이렇게 3단 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요거는 반드시 암기. 이 절차에 대한 상세 설명은 한번 읽어봐 주시고, 요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자기지도 학습은. 여기는 넘어가고, 그 다음 배. 지금 이제 그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에 이제 들어간 건데, 생성형 AI이겠습니다. 생성적 AI. 이 도대체 배가 왜 생성적이냐라고 하면은, 배는 요 베리에이션을 분산이잖아요, 이게. 평균과 표준 편차를 통해서 사후 확률을 최대화해서 데이터를 생성한다. 이게 뭔 말이냐?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이거에 대해서 최대한 특징을 도출을 해가지고 평균과 표준 편차로 나눈 다음에 평균을 기준으로 이 레이턴트 벡터라는 거를 조금씩 조금씩 조절을 해가지고 최대한 비슷하지만 다른 거를 생성해내는 거죠. 이걸 왜 하냐? 학습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학습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가 없어. 그러니까 완전 생뚱맞은 데이터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 다음에 이 평균과 표준 편차를 조절을 해가지고 비슷한 특징을 갖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요 핵심은 여기가 인코더, 요 사각형이 요렇게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차원을 축소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사각형이 된 이유는 차원, 차원을 최대화한다. 사후 확률을 최대화한다. 그래서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가 레이턴트 스페이스다. 이따가 배 말고 A2가 나올 건데 A2는 레이턴트 벡터, 레이턴트 밸류.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코더와 레이턴트 스페이스와 디코더. 레이턴트 스페이스는 평균과 표준 편차로 되어 있다. 이렇게 5가지만 외워주시면 되고, 다음 오토 인코더. 오토 인코더는 뭐냐? 똑같이 이거는 데이터를 최대한 압축시킨 다음에 이거는 생성적 AI가 아니에요. 아까는 표준 편차를 조금씩 조절하면서 비슷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라면 오토 인코더는 똑같은 데이터를 다시 만들어내는 겁니다. 똑같은 데이터. 최대한 압축을 해. 모든 특징을 다 압축을 해. 그러면 어떤 하나의 특징이 나올 거잖아요. 과연 이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원래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냐? 이게 오토 인코더다. 왜 하냐?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 차원을 축소하기 위해. 수백 가지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학습하는 것보다 그거를 최대한 압축을 한 다음에 복원을 했더니 똑같네? 그러면 이 최대한 압축한 특징만 가지고 학습을 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인코더, 디코더인데 여기는 레이턴트 베리어블, 잠재 변수. 아까는 평균과 표준 편차로 조절을 하기 때문에 스페이스. 여기는 하나의 값, 그러니까
잠재 변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토 인코더의 중요성은 차원의 저주를 예방하고 어떤 특징을 추출한다. 그래서 인코더, 디코더, 잠재 변수, 배였으면 여기가 잠재 공간, 레이턴트 스페이스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토 인코더는 어떤 하나의 값, 배는 어떤 표준과 평균, 표준 편차와 평균으로 표현이 되고 목적이 동일한 이미지를 출력하는 거고 배는 비슷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게 목적이다. 요 두 가지만 써주셔도 3단락으로 완벽한 답안이다. 다음 유사도 아까 했죠. 뭐 자카드, 코사인, 실루엣. 자카드는 합집합분의 교집합. 코사인 유사도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 1, 90도면 0, 반대를 바라보면 마이너스 1. 그래서 답안을 쓰실 때 요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대로. 그대로. 장점, 단점, 그대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실루엣 개수까지는 지금 할 때가 아니다. 시바반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다음 연합학습. 연합학습을 하는 목적이 뭐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 데이터를 보내주고 거기서 학습을 하면 그 값을 갖고 와가지고 어떤 뭐 갱신을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결과값만 주고받아갖고 데이터는 전달을 안 하니까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그래서 이 저장 데이터를 직접 공유하지 않는다. 이게 키워드고 분산형 기법이다. 요 두 개를 반드시 이해해 주셔야 되고 요 부각 배경으로 프라이버시가 보호하기 위해서 연합학습을 한다. 동작 원리, 분갱, 취갱, 글로벌 모델이 브로드캐스트로 분배를 하면은 지역 모델이 갱신을 하고 그거를 보내면은 시합을 해가지고 글로벌 모델을 갱신한다. 분갱, 취갱. 그러면 이것도 그런 거겠죠. 그럼 몇 번마다 얘가 데이터를 보내야 돼. 한 번 학습할 때마다 보내야 돼. 뭐 전체를 할 때마다 보내야 돼. 그래서 FED, SGD. 아까 SGD 봤잖아요. 한 번 할 때마다. 아까 그, 그 뭐야? 이 정사각법 할 때 SGD 나왔죠. FED, SGD. 한 번 할 때마다 보낸다. FED 에버리지. 어떤 평균 값을 하고 K만큼 한 다음에 보낸다. 이런 알고리즘이 있다. 그래서 이 연합학습에서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한 기술로 동차간 다영연, 그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로 동차간 다영연이 있는데 6개는 다 안 썼고 차의 차등 정보 보호, 동의 투명 암호, 동차간 다의 다자간 계산, 동차간 다영연 6개를 다 써주시는 게 가장 좋고 간은 간, 아까 우리 했죠 간, 영은 영지식 증명, 차간 다 영, 연합학습, 6번째 연합학습인데, 연합학습은 여기 좀 있으니까 5개 써주면 되겠네. 요거는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요거 아까 이제 그 기울기 하강을 할 때 뭐 어떻게 보폭을 어떻게 할 거냐, 방향을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뭐 모멘텀, 아다그리드, RMS, 프로프, 아담. 그러니까 지금은 요런 게 있구나. 런닝 레이트의 어떤 유형의 요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랜덤 포레스트와 아다부스트. 양상불 기법, 양상불을 도대체 왜 하냐? 하나의 모델이 나온 결과 가지고는 내가 이거를 신뢰할 수 없다. 여러 개의 모델을 그거에서 가장 많이 나온 값을 내가 선택하겠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랜덤 포레스트와 아다부스트가 있다. 랜덤 포레스트는 의사결정 트리에 배깅을 적용시킨 양상불. 아다부스트는 잘못된 분류를 한 거에다가 높은 가중치를 줘서 다음번에는 제대로 분류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다부스트.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의 개념도는 요거를 그려주셔야 되고 여기서 핵심은 여기가 디시전 트리고 여기가 부트스트랩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팅, 투표를 통해서 가장 많이 나온 값으로 결정을 한다. 그래서 의사결정 트리, 부트스트래핑, 보팅 이렇게 구성 요소. 절차는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아다부스트.
약한 분류기에다가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해갖고 조금 더 잘 분류하게 만들고 조금 더 잘 분류하게 만들고 계속 잘못 분류한 거에다가 가중치를 계속 줘갖고 약 분류기를 결국에는 이렇게 와가지고 강한 분류기, 분류를 잘하는 걸로 만든다. 가중치를 틀린 거에다가 계속 가중치를 둔다. 요 세 개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엑스지 부스트는 이거 제가 보기엔 절대 안 나오니까 빼시고. 아, SNN 여기 나왔네요. 아까 MPU 이거 비슷하게 이거랑 비슷하게 그렸는데 MPU. SNN 뉴로모픽 알고리즘 스파이킹이죠. 스파이킹. 그래서 두뇌에서 뭔가 그 뉴런과 시냅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파하듯이 학습하는 인공신경망 알고리즘. 그래서 SNN의 특징이 뭐냐? 일단 인공신경망 뉴런 이런 게 나오는 순간 무조건 요거에 무조건 로우 파워. 무조건 로우 파워. 로우 파워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냥 인간 두뇌가 들어가는 순간. 그래서 개념도는 이렇게 그려주시고 사실 뭐 인공신경망이랑 똑같은데 여기가 활성화 함수가 아니라 뉴런이고 여기가 또 뭐 입력값이 아니라 그냥 시냅스고 이제 가중치가 아니고 시냅스고 그냥 뭐요 정도 용어만 바꿔주면 되는 그 구성은 똑같이 그리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뉴런과 시냅스와 웨이트 이렇게 세 개 외워주시고 STDP는 안 외운다. 이건 필요 없습니다. 다음 GNN 그래프를 분석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어떤 학습 방법, 그래프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해서 그래서 노드와 엣지로 구성된 학습 알고리즘이다. 그리고 노드 레벨과 그래프 레벨, 엣지 레벨. 그래서 요 개념도를 그려주셔야 되는데 네, 요거를 그려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어그리게이트, 컴바인, 리드 아웃 이 3단계를 거쳐가지고 수행이 된다. 그래서 학습 과정을 보면 일단 어떤 데이터를 그래프로 분석하려면 변환을 해야 되겠죠. 어떤 벡터 값으로. 그래서 인접 행렬과 노드 특징 행렬로 변환을 한 다음에 그걸 취합하고 업데이트한 다음에 생성하는 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는 안 보셔도 되고. 다음 유넷. 유넷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요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요거 키워드. 그럼 도대체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 뭐냐? 겹쳐 있을 때 구분할 수 있는 거. 사람이 두 명이 겹쳐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고 이 사람은 누구야라고 분리할 수 있는 거. 이걸 통으로 이건 사람이야가 아니라 하나하나 분리할 수 있는 거. 이게 세그멘테이션이다, 그게. 그래서 요 수축 경로, 팽창 경로. 이게 줄어드는 데가 수축, 여기가 팽창. 그리고 여기가 스킵 커넥션. 여기 키워드가 없는데 스킵 커넥션. 여기서 여기로 보내는 거. 위치에 대한 정보를 유지시켜주는 스킵 커넥션까지. 그래서 수축 경로, 전환 구간, 확장 경로, 스킵 커넥션 4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분류 알고리즘의 유형. 이거 뭐 딱히 이거 뭐 공부할 게 없죠. 그냥 분류를 하는 알고리즘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KNN, 디시전 트리, 랜덤 포레스트, SVM, 로지스틱, 회기 우리가 그냥 배웠던 것들 잘 갖다가 적용하면 되는 거고 딥러닝 모델의 경량화 기술. 딥러닝 모델을 왜 도대체 경량화해야 되냐? IoT에서도 머신러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고 스마트 팩토리에서도 IoT 장비가 돌아가게끔 해야 되니까 저전력 환경에서 CPU가 낮아도 딥러닝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경량화를 한다. 그럼 경량화를 하는 거는 알고리즘 경량화가 있고 모델 구조의 경량화 두 가지 측면의 경량화가 있다. 알고리즘 경량화로는 모델 압축, 지식 중류, 하드웨어 가속화, 모델 압축 이렇게 네 가지. 요거는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모델 구조 측면의 경량화는 모델 구조의 변경 기술, 합성곡 필터 기술, 자동 탐색 기술 이렇게 세 가지. 이거는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필요 없고. 다음 자연어 처리 기술. 자연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자연어를 프로세싱을 한 다음에 자연어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얘가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라는 걸 이해를 하고 내부적에 있는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음성을 생성해낸 다음에 다시 전달하는, 이해하고 생성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그 음성을 인식하고 음성을 이해하고 어떤 음성을 만들어내는, 음성을 합성하는 이 과정에 따라서 된다. 그래서 NLU와 NLG, 이게 가장 큰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지금까지 배웠던 거 쓰시면 됩니다. 갖다. 요거는 뒤에 나오고, 다음 NER. NER은 도대체 뭐지? 개체명을 분류. 예를 들어서 북한이야 하면 뭐야? 공격 국가. 정보 탈취는 뭐지? 공격하는 목적. 이렇게 이 단어 하나하나마다 매핑을 시켜주는 거죠. 이거는 뭐다, 뭐다, 뭐다. 그래서 왜 하냐? 이 목적 지향적 대화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핵심 구성 요소다. NER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단어를 어떤 벡터화, 단어 자체만으로는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유사도를. 뭐 북한이 중도 국간지라는 거를, 유사도를 찾으려면 벡터화를 시켜야겠죠. 단어만으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단어 간 유사도를 하기 위해서 처리하는 모델링 기술이 워드 임베딩이라는 기술이다. 워드 임베딩의 종류는 워드 투 벡터와 글로브와 패스트 텍스트가 있다. 일단은 이렇게 세 개가 있다까지만, 하나하나에 대한 이해는 심화반에서 하시는 걸로. 이 버트와 GPT-3는 뒤에 자세히 나오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연어 음성 인식. 아까는 자연어를 처리했다면 지금 자연어 음성 인식에 대해서. 자연어 음성 인식의 핵심 키워드 EPD. EPD가 핵심 키워드 EPD. 이 사람의 말의 끝과 처음과 끝을 찾아야 돼. 뭐 잡음이 계속 있으면 이게 사람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지 모르잖아요. 처음과 끝을 찾는 게 음성 인식의 핵심 키워드다. EPD를 하고 전처리, 후처리 이런 건 뭐 다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모델로는 음발언, 음향 모델, 발음 사전, 언어 모델, 음발언 세 가지가 있다. 다음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 어텐션 메커니즘이 나오면서 트랜스포머 구조가 갑자기 만들어진 거죠. 어텐션 때문에. 어텐션 메커니즘의 정의는 이 매 시점에 예측해야 할 단어와 그 단어가 어떤 단어에 좀 더 집중하게끔 할 것이냐. 어텐션이란 단어가 집중이란 단어니까 어디에 도대체 내가 어떤 단어를 출력을 해야 되는데 그 단어가 도대체 어디에 중점을 두고서 다음 단어를 생성해야 되냐. 그거를 찾는 거고, 어텐션 메커니즘 등장 배경. 요게 핵심인데 RNN의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의 문제점. 이 하나의 고정된 크기의 벡터, RNN이 전파할 때 하나의 벡터로 보내잖아요, 뒤에서. 하나의 벡터로 보내다 보니까 정보 손실이 발생한다. 그래서 어텐션을 써야 된다. 요게 이제 핵심 키워드. 그럼 어텐션이 뭐냐? 일단 요 그림, 요 개념들 그려주시고, 구성 요소에 QKV, 키 쿼리 밸류, 어텐션 함수, 어텐션 분포, 어텐션 값. 이렇게 네 개는 반드시 키워드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MRC. 아, 이거 MRC는 제가 볼 때 이거 모의고사에 나왔는데 시험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패스. 인공지능 검출 기술. 이것도, 이거를 꼭 인공지능 검출할 때만 쓸까요? 이런 거를? 바운딩 박스와 세그멘테이션과 PC 오토인코더? 다른 데도 다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문제 나오면 내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 그냥 다 쓰면 됩니다. 그냥. 일단 패스. 자, 인공지능 학습물.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래, 이 스텝을 도대체 어떻게 갈 거야? 를 결정하는 게 요 모멘텀, NAG, 아다그리드, RMS 프로프, 아담. 이거를 일단 요 키워드만 암기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설명은 향후에 공부하시는 걸로. 그냥 일단 이것만 써놔도 설명 읽지도 않고 아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온 디바이스 AI 왜 필요하냐?
이 클라우드 서버까지 데이터를 보냈다가 받고 하기가 거기서 전력도 들고 어떤 트래픽에 대한 낭비가 발생하니까 그냥 기기 자체에서 처리를 하는 거죠. 그게 온디바이스 AI. 특징으로는 빨리 할 수 있겠죠. 데이터를 안 보내니까 개인정보 보호가 되겠죠. 이 두 가지 특징.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하드웨어 기술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NPU. 당연히 NPU가 필요하겠죠.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 뭐 여기다가 그런 경량화 기술. 오히려 이런 뭐 AI 솔루션, HTPU 이런 거보다, 아, 여기 밑에 있네. 이런 경량화 기술. 이런 것들을 써주는 게 온디바이스 AI의 핵심 기술이다. 아까 이제 경량화 기술에는 어떤 뭐 모델의 경량화, 뭐 구조의 경량화 하고 뭐 세 개씩 있다고 했잖아요. 쓰고 세 개 쓰고 쓰고 세 개 쓰고 하면은 반 페이지 위에 조금 써주면 한 페이지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됩니다. 시사점은 그냥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다음 이제 모델 옵스. 옵스 뭐냐 옵스. 아까도 정윤아 기사님 했지만 그냥 최대한 빠르게 배포하고 통합하고 배포하고 거기서 생긴 어떤 에러 같은 것들을 빨리 반영해갖고 모델을 성능을 개선하는. 그래서 기계학습과 운영, 옵스를 결합해가지고 이 거버넌스와 생명주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론. 그래서 대부 옵스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여기 대부에다가 AI를 생성하는 절차만 써주면 모델 옵스다. 뭐 데이터 수집, 전처리, 모델 학습, 평가, 배포 하고 뒤에다가 옵스 비슷하게 그려주면은 답이 됩니다. 근데 이제 모델 옵스의 요거는 외워주셔야 돼요. 요 디스커버리, 거버넌스, 디플로이먼트 요 세 개는 키워드라서 요거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넘어가고 다음 컨셉 드리프트와 데이터 드리프트. 요거는 개념 정도만. 컨셉 드리프트는 뭐냐? 이게 어, 정답 라벨의 관계성이 훈련할 때랑 실제로 배포를 하니까 달라. 그래서 예측 성능이 저하돼. 근데 데이터 드리프트는 훈련할 때 어떤 데이터의 통계적 분포랑 실제 배포했을 때의 통계적 분포의 차이로 인해서 예측이 달라집니다. 컨셉 드리프트는 예를 들어서 여름을 기준으로 AI를 학습을 시켰는데 실제로 돌아가는 환경은 겨울이야. 이런 거. 컨셉이 다르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 데이터 드리프트는 약간 시간이 지나가지고 뭔가 좀 바뀌었어. 옛날에는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이 입력 데이터 분포가 아무튼 좀 달라가지고 생기는 현상. 그게 데이터 드리프트의 개념. 비교를 하자면은 컨셉 드리프트는 정답 라벨의 개념이 바뀐 거고, 데이터 드리프트는 훈련 과정과 배포했을 때 실제 환경에 데이터의 분포가 변화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토 ML의 키워드는 피처 엔지니어링,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 신경망 구조 탐색. 요 세 개가 핵심 키워드고요. 그래서 피처 엔지니어링은 이런 주요 기법은 외우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공부를 했죠. 피처 엔지니어링이라는 거는 특징을 노출하는 거니까 클러스터링일 테고 내가 아는 클러스터링의 기술을 다 때려 박는다. PCA, 뭐 K-민즈, DB 스캔, DC간 다 쓰면 됩니다. 그다음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 아까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 어떻게 한다고 했죠? 매뉴얼 서치, 그리드 서치, 랜덤 서치, 베이시안 서치 배웠죠? 그거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신경망 구조 탐색. 뭐 요거는 좀 외워야 됩니다. 그다음 AI 옵스. 이 약간 AI 옵스가 약간 이제 처음 보면은 약간 당황스러워. 답을 잘 못 써요. 왜냐? ML 옵스는 ML 옵스, 모델 옵스 전부 다 인공지능 모델을 개선하기 위한 건데 AI 옵스는 AI 모델을 개선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냥 IT 운영을 AI를 써서 효과적으로 하겠다. AI를 모델과 상관이 없이 AI를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하겠다. IT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겠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건 약간 이제 개념은 이건 좀 외워야 됩니다. 약간 이 단어만으로 유추하기에는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뭐 개념도는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좀 그림이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아무튼 프로세스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자동 제어하고 가시화를 한다. 요거를 그냥 느낌상 어떤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이 있는데, 레거시 시스템에다가 AI를 접목시켜가지고 어떤 프로세서를 개선하고 데이터의 어떤 그런 뭐 데이터 전처리 같은 것들을 자동화하고 이런 느낌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AI 파운데이션 모델. 요즘에 이제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약간 핫하죠. 왜냐면은 대규모 데이터셋으로 사전에 학습을 하고 그걸 가지고 그냥 파인 튜닝을 통해서 다양한 데 적용한다. 하나 만들어서 다양한 데다가 쓴다. 그래서 특징으로는 대규모 학습 데이터로 학습을 했고 전위 학습으로 빠르게 다양한 타스크에다가 적용을 할 수 있는 당연히 다목적성을 들어가겠죠. 개념도로는 뭐 텍스트, 이미지 이런 다양한 데이터로 학습을 한 모델을 가지고 도메인에 맞게끔 조금씩 수정해갖고 모든 데다가 다 갖다 쓴다. 기반 기술, 자기지도 학습, 뭐 트랜스포머, 최적화에 이런 거 있는데 뭐 저희가 배웠던 거 경량화 기술, 뭐 다 자기지도 학습 뭐 여러 가지 다 갖다 쓰시면 다 맞는 내용. 근데 이제 AI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요 고려 사항에서 다른 거는 상상해서 써도 되는데 요거 지식재산권과 저작권 데이터를 학습할 때 어떤 지식재산권 있는 걸로 학습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거. 특히 또 환경적 측면에서 탄소 중립, 인공지능 모델이 이산화탄소를 너무 배출해. 요즘에 그런 환경적인 문제가 있죠. 클라우드 센터라던가 이런 데에서. 요 키워드 두 개는 외워주시고 사회적 측면에서 일자리가 감소하고 설명 가능한 AI가 필요하다. 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돼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 정도는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FMOps. FMOps? 그냥 위에 방금 우리가 공부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옵스를 통해서 빠르게 그냥 개선하는 내용이다. 파운데이션 모델을 빠르게 옵스를 통해서 개발을 하기 위한 방법론. 이거 꼭 이렇게 안 그려도 돼요. 그냥 알고 계신 거 그리면 됩니다. 그냥 뭐 모델을 만들고 학습하고 검증하고 배포하고 거기서 나온 값을 가지고 다시 학습하고 또 배포하고 그냥 순환한다. FMOps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그러면은 어쨌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거 이런 거는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던가 프롬프트 체이닝 이런 거를 통해서 FMOps를 활용한다. 요 두 개만 외워주시고 나머지는 기존에 알고 있는 걸로 채우기. 챗 GPT. 챗 GPT가 이제는 약간 시들시들해져갖고 이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챗 GPT의 가장 큰 핵심 키워드는 요 대화에 특화돼가지고 RLHF, 휴먼의 사람의 피드백을 활용한 강화학습 기법이다. 요게 이제 가장 키워드고요. 그래서 요 교사 있는 파인튜닝. 이 교사가 뭐야? 그냥 강화학습, 죄송합니다. 지도학습. 지도학습 파인튜닝이라고 보시면 되고, 리워드 모델, 어떤 보상을 주고 사람의 피드백을 통해서 강화한다. 요 3단계로 된다. 요 3단계는 외워주시고, 주요 기술로 RLHF와 PPO가 있다. 이 그림은 합격할 때 되면 알아서 외워지십니다. 그럼 챗 GPT의 문제점이 뭐냐? 파운데이션 모델의 문제점 똑같이 갖다 쓰면 됩니다. 저작권, 환경 문제, 이런 거. 일자리 문제 똑같이 쓰면 돼요. 똑같이. 다음 GPT-4. 챗 GPT와 GPT-4의 차이점이 뭐냐? 멀티모달이다. 멀티모달. 요거 하나. 멀티모달. 그리고 더 대규모의 데이터로 학습을 했다. 파라미터가 더 많아졌다. 그 차이 말고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멀티모달 요거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술 요소 챗GPT랑 똑같이 쓰면 됩니다. 제로샷, 원샷, 퓨샷 말 그대로 제로샷 아예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네가 알아서 분류해봐. 원샷 하나만 알려주고 네가 알아서 분류해. 퓨샷 여러 개 여러 개지만 퓨니까 조금 한 세네 개 정도 알려주고 너가 알아서 분류해.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요거는 언제 쓰냐? 파인 튜닝을 할 때 이런 기술을 쓴다. 약간 파인 이제 뭐를 써야 될지 모르겠어. 하면은 이런 거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드 서치와 랜덤 서치. 이거 아까 했죠? 내가 아까 했으니까 빠르게. 그리드 서치는 매뉴얼 서치가 사용자가 하는 거고 그리드 서치는 전체를 다 이렇게 동일한 간격으로 전체를 다. 랜덤 서치는 그냥 랜덤적으로 베이지하는 이 두 개를 합해서 약간 있을 법한 데를 하는 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요즘에 이제 핫하죠. 요 명령어를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챗GPT를 써도 어떤 사람은 엄청 훌륭한 결과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이상한 소리 하고 그게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죠. 명령을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이 적절한 프롬프트를 구성하는 기법,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 그럼 이걸 하면 뭐가 좋냐? AI가 답변을 잘한다. 그러면 당연히 사용자의 경험은 좋아지겠죠. 여기서 이제 구성 요소로는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외운다기보다 차라리 제로샷, 원샷, 퓨샷을 여기다 갖다 쓰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초거대 AI. 초거대 AI 파운데이션 모델에 있는 거 그대로 말만 초거대 AI로 바꾸면 그대로 그냥 다 되죠. 파라미터가 무수히 많다. 아니 파운데이션 모델이 파라미터가 적으면 말이 안 되니까. 똑같습니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괴적 망각. 기존에는 단일 과제에서는 엄청 잘했는데 강아지를 강아지로 분류할 때는 100%였는데 고양이 하나 추가했더니 갑자기 강아지도 고양이로 한다. 이게 이제 파괴적 망각. 단일 과제에서는 뛰어나지만 갑자기 추가했더니 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현상.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규화, 지식 중류, 공적 구조 이런 것들을 한다. 그다음 이제 AI 애저 서비스. 그냥 뭐 클라우드 서비스인 거죠. 클라우드 서비스인데 AI를 서비스한다. 근데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이냐? 그냥 어떤 요 뭐 챗봇 그냥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사스 수준의 AI 서비스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AI를 개발할 수 있는 파스 수준의 AI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아니면은 진짜 머신러닝 같은 거 전부 다 할 수 있는 클러스터링까지 아이아스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그냥 그 정도 차이에 있다 뿐이지 결국에는 클라우드 서비스다. 인공지능 기계학습 적대적 윤리. 요거는 시험에 이게 123회라고 근데 123회가 아닐 텐데 아마 130회네 130회에 나왔던 거고 요거는 이 기밀성 공격에 요 이버전 어택, 모델 익스트레이션 어택이 있고 무결성 공격에 포이즈닝 어택과 이베이저닝 어택이 있다. 그래서 요 그림을 반드시 그려줘야 된다. 그리고 요 네 가지 기법을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기법이 있으니까 당연히 대응하는 방법도 있어야겠죠. 뭐 이렇게 뭐 다 연결이 돼 있지만 이렇게 매칭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디펜스 간 여기 보시면 디펜스 간 적대적 훈련 결과값 분석 적대적 공격 허리 횟수 제한 이런 기법으로 대응을 한다. XAI 두 개 남았습니다. 두 개. XAI XAI 하면 무조건 뭐 생각해야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나왔다? 그럼 XAI 서로 연관 지어가지고 여기 써 있죠 여기 개인정보보호법의 자동화된 의사결정 개인정보법에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생기니까 인공지능이 이제는 값만 도출해서는 안 돼. 설명까지 해야 돼.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값이 나왔는지. 그래서 사용자가 인공지능의 최종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가능하도록 해주는 기술. 왜냐? 인공지능은 그동안 블랙박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 그냥 결과만 알아, 결과만. 도대체 어떤 절차로 통해서 이 문제가 나온 거냐. 그래서 개념도는 요거를 약간 추상화해가지고 잘 그리시면 됩니다. 얘가 지금 설명 가능한 모델은 요
귀 모양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95% 확률로 고양이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라 얘는 그냥 고양이일 확률이 95%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는 기존 모델, 이거는 설명 가능한 모델. 그래서 설명 가능한 AI를 위해서 어떤 기법이 있냐라고 했을 때 이거 하나하나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라임, 샤프, 제로샷, 러닝 이렇게 세 개로 한다. 뒤에 설명에다가 아무 소리나 쓴다. 초점자도 모릅니다. 네. 라임, 샤프, 제로샷 있네. 다 있네. 이렇게 되니까 라임이 뭐지? 인터넷 찾아보고 샤프가 뭐지? 찾아보고 절대 하지 않는다. 제가 하루 종일 찾아봤는데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절대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세 개가 있는 것만. 마지막 인공지능 윤리 기준 이거 외워야죠. 존공합, 존엄 3대 기본 원칙, 존엄성, 공공성, 항목적성. 10대 핵심 요건. 인프 닫힘, 공연 대책, 인프 닫힘, 공연 대책, 채투감? 제가 연구랑 순서가 다르네. 이제 기억이 안 나요. 인프 닫힘, 공연 대책, 안투. 인프 닫힘, 공연 대책, 안투. 그래서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다양성 존중, 침해 금지.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인프 닫힘, 공연 대책, 안투. 그냥 무조건 암기. 네. 끝. 일찍 끝낸다고 했는데 8시, 9시네요, 9시.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원택하시는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져가지고. 네, 오늘은 별도의 언급 없이 끝내고, 다음 주에 시작할 때, 뭐 할 말 있으면 그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